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월가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물가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장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를 전면적으로 이제 저단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제 유가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의 여파가 꽤나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출발 자체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강세장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아직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것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더 축소될 수가 있다라는 것에 기술주들의 영향이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만이 2%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7일 이후 처음으로 또 $400를 돌파하면서 마감지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수출과 재수출 그리고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여파로 국제 유가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WTI 종가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시간 전에 마감했던 주요 종목들 종가 상황 바로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M7 종목들도 좀 하락폭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지난해 4분기 약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이 인텔리전스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여파, 더불어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 그 영향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1.97% 정도 떨어지면서 지금 M7 종목 중에서는 낙폭이 꽤나 깊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웰의 주문을 좀 연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함께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만이 2.17% 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최대 연기금이 테슬라 주가를 모두 다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래도 지난해 판매량에서 아우디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아우디의 판매량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장 초반 혼조세로 시작한 미증시, 결국 마감까지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0.38% 하락하면서 19,088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5,836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6% 상승하면서 42,29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가 무너지면서 뉴욕 증시도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강세장의 주체였던 기술주들의 투매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증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고용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신규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침체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일단 15일에는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JP모건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16일에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15일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0.34% 상승하면서 4.79%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52주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술주들의 하락과 함께 지수도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0.35% 하락하면서 5,02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1.83% 상승하면서 배럴당 77.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0.03% 하락하면서 23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지난 11일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 애플이 20년째 혁신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97% 하락하면서 133.27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주가는 전일에 이어서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홍콩 상하이은행 HSBC의 분석가들이 이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춰 잡으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2% 하락하면서 41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외부 고객을 위한 새로운 그룹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어 AI 플랫폼 앤 툴이라는 이름의 이 그룹은 MS의 내외부 고객을 위한 종합적인 AI 기술을 생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도 0.2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DEI 프로그램 일부를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DEI 축소 기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 HSBC가 아마존에 대해 곧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는 1.22% 하락하면서 608.33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만이 M7 종목 중에서 상승을 주었는데요. 2.17%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400달러에서 43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강세 장세의 밸류에이션을 800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파벳은 0.54% 하락하면서 191.0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스티펠이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높여잡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입니다. 5.96%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철강 생산 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US 스틸 인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CNBC는 속보를 통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라이벌 기업인 뉴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최근 피인수가 차단됐던 US 스틸에 대해 인수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전액 현금으로 US 스틸을 인수한 뒤 US 스틸의 자회사인 빅 리버 스틸을 뉴코에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죠. 이번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코의 주가도 상승해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아베크롬비 앤 피치입니다. 오늘 15.66% 하락하면서 13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의류 소매 기업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회계연도 4분기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배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크롬비는 1월로 끝나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5에서 7%를 넘어서는 수치이고요. 월가의 예상치와도 부합합니다. 아베크롬비는 또 연간 매출 증가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소 냉랭했는데요. 배런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사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16%, 연간 영업이익률은 1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아베크롬비는 몇 년간 소매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으로 꼽히지만 이 실적 업데이트 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입니다. 오늘 16.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올해 3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더나는 2025 회계연도 연간 매출 전망치를 15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인 29억 2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모더나는 대부분의 매출이 스파이크백스와 엠레스비아 판매를 통해 주로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후 앞으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향후 3년 동안 10개의 신제품 승인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추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살펴봤더니 3대 지수를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뚜렷한 이슈가 크게 없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특이점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국제 유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WTI 종가 기준으로는 5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봤더니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전면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이렇게 WTI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자세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전면적인 제재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결론은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어떤 원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좀 통제하는 그런 제재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를 비롯한 개인 단체 한 200여 곳이 있거든요.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수출에 대한 어떤 수출을 통제하는 것보다도 이 수출에 대한 항로와 또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약간 조치, 보복 조치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은 좀 잘 시행하는 이런 제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그림자 함대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국적을 바꿔서 이 유조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몰래 이제 수출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게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어떤 이 행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의 이 러시아 쪽에서의 제재 수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를 이제 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국제 유가나 여러 그 러시아 쪽에서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원유나 뭐 가스 또 이제 원자재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좀 큰 캐파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지금 본사가 있는 이 가스프롬 네프트 또 수르구트 네프트 가스 이 두 곳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재를 지금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 원유 생산에 대한 어떤 가스 이 석유 가스 기업들의 좀 글로벌적인 어떤 전면전이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서의 공급이 어떻게 줄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향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국제 유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 이 원유의 기업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실 때 그림자 함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러시아 원유 기업인데 한마디로 러시아가 아닌 것처럼 하고 수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짜 러시아를 옥죄 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1월 20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제재안을 발표했을까요? 원래 그 전에도 제재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재를 네. 하고 싶어 했었는데 당연히 제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원유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도 항상 러시아 제재가 우선이 아니라 미국 경기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부분이 일차적으로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정권이 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뭐 나몰라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영향은 바이든 쪽보다도 이제 트럼프 쪽으로의 어떤 결과의 기속물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그전 하고 싶었던 러시아 제재를 이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쪽에서의 대선은 좀 승리됐지만 향후에 저 민주당 쪽에서의 이 추후에 다른 선거 쪽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조용히 물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경제 쪽에서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셈법이 지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그 트럼프 쪽의 정권에 넘어갔을 때 좀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정치적인 그런 좀 이속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원유 전면적으로 좀 제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재를 하게 된다면 그 영향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받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기가 일주일 남은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함으로써 원유가 올라간다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여파는 이제는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세법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러시아도 물론 타격을 입겠고 미국도 타격을 입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여파가 꽤나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원유나 어떤 이 가스 이쪽에서의 그 수요 많이 하는 국가들이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의 구매를 좀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리고 이제 아랍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쪽에서의 국가들이 어떤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이 생산되는 이 남미 쪽에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그 수요처를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당연 러시아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어떤 전체 경제 쪽에서의 세수가 거의 절반은 이런 원유와 이 가스의 수출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어떤 타격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이 석유, 가스 업체 두 곳을 타겟으로 좀 제재를 하고 이제 그린함대까지도 철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에 러시아 국가 쪽에서의 어떤 수출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부분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이방인으로 지금 분류됐잖아요. 교육도 좀 제재가 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이 원유와 이 가스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씀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전쟁에 대한 이 비용 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원유에 대한 수출 부분은 상당으로 좀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을 위한 비용적인 측면이 좀 감소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러시아가 이 수출한 이 원유 쪽과 가스 쪽에서의 금액이 우리 1,000억 달러가 넘거든요. 뭐 지금 현재 환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140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러시아 경제 좀 타격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경우가 뭐 정말 뭐 이쪽에서의 제재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경제 상황 같은 경우가 정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러시아 쪽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해오던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를 벗어나서 남미 쪽으로 좀 수출 항로를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트럼프 행정부 본격적인 출범이 좀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이 원유 전면적인 제재에 대해서 좀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간 정치적인 그런 셈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2기가 본격 출범했을 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이 행정 쪽에서의 스탠스가 휴전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쪽에서의 제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지금 마이클 왈츠죠, 이 차기 정부 제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회동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푸틴 대통령과 이 회동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내포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얘기가 제재안이 여기서 더 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변동성은 또 모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먼저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좀 가는 부분은 약간 좀 너무 좀 선반영이 좀 일찍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얘기했어요. 하루빨리 휴전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내포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 원유나 가스
미국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뭐 교역이나 이런 제재가 이제 완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또 이제 매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어떤 이 무력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평화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까지도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러시아나 이런 북유럽과의 관계가 미국도 자체적으로도 이 좋아야 되지만 이 북유럽과 또 러시아 쪽에서의 뭐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전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 휴전에 대한 부분에 좀 그 정책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런 마지막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잘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셈법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금 또 반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의견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냈던 러시아산 원유 전면적인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이제 입장을 내게 된다면은 국제유가는 다시금 내림세를 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국제유가 오름세 원인이 더 있을까요? 참 유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유가는 이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유가의 가격이 좀 나타나지만 지금은 어떤 좀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 또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더욱더 지금 비중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5개월 만에 좀 최고치로 갔잖아요. 뭐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뭐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세 개 다 비슷한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WT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 쪽이고 그리고 브렌트유는 영국 쪽이고 두바이유는 아랍 쪽으로 하지만은 지금 이 세 개의 이 지표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 또 트럼프 쪽에서의 정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그런 이 영향이 이 지금 유가에 대한 가격을 지금 작용을 시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러시아 원유의 주요 수입국은 뭐 인도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도와 뭐 중국 쪽에서는 어떤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강하게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좀 수요가 높아지면 갈 수 있겠지만 심지어 오펙 플러스나 에너지 기구 쪽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그 공급이 더욱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어떤 고공행진보다도 그냥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쓴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약간의 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부분이 좀 많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테슬라, 이 머스크 쪽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당선이 된 이후에 자국 보호 무역주의가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친화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영향이 꽤나 큰 파이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 유가는 어떻게 지금은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완벽한 고점이다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상승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유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곡물이라던가 뭐 원자재 같은 부분도 변동성이 꽤나 크게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보다도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저는 좀 더 나올 올해 상반기 때는 나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도 그렇고 약간의 좀 귀금속과 또 히토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유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아랍 또 이제 미국까지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맘만 먹으면 수요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저는 올해 상반기 때는 약간 하락 평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중국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인도처럼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마련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귀금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구리나 이런 가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이나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시장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보다도 안전 자산 쪽으로의 당분간의 유동성은 계속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우선 이 상승을 본다고 한다면 원자재가 훨씬 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온수당 지금 3,000달러. 로 지금 제시하는 그 의견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금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높게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오히려 저 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원유는 하향 평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 정치적인 변수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금과 같은 이 귀금속 쪽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꽤나 크게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증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증시에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가가 올랐을 때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뭐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는 당연히 조절이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 영향은 증시 영향의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국제유가 올랐을 때의 이 내수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은 영향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개별적인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시장을 봤을 때도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맥슨모빌, 뭐 쉐브론 이런 석유
그리고 석유를 좀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주가 좀 오히려 올랐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당장 어떤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종목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석유 회사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기업들 혹은 시추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장 안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글로벌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시행을 둘러싼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넘겼는데요. 현재 시간 1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 세계를 세계 등급으로 분류해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판매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공개했습니다. 동맹국엔 첨단 AI 반도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엔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나머지 국가엔 판매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동맹국으로 묶이고 이 나라들의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신청해 어느 나라로나 미국 AI 반도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의 시행 방법이나 시행 여부는 사실상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맡겨진 상황인데요.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이번 규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를 두고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시도라며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이어가며 월요일에 잠시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1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6% 내린 91,87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주 초에 3% 하락했고 이전에는 89,259달러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지난주 동안 비트코인은 9%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한때 3,000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7% 넘게 내렸고요.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6%대, 4%대 하락해 거래되고 시총 3위인 리플도 1.4%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기대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따른 건데요. CNBC는 지난주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관세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 비트코인 및 기타 위험 자산에 이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날에 그의 행정부가 15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이 구제 조치에는 학생들을 속인 학교를 다녔던 8만 5천 명, 장애를 가진 차용자 6만 1천 명, 그리고 공공서비스 근로자 6,100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이래 연방 학자금 대출자 500만 명 이상의 부채를 탕감해 총 1,836억 달러의 부채 면제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엄청난 빚을 지는 미국에서 아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고령자들이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여러 차례 학자금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보수 우위의 사법부가 매번 제지했었어. 2023년에는 대법원이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대규모 학자금 대출 면제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을 차단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교육부의 기존 부채 구제 프로그램을 개선해 국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상당 부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 로켓의 첫 발사를 진행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 뒤 발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하려던 블루 오리진에는 큰 타격이 됐는데요. 발사는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시 플로리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진행되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블루 오리진의 우주 시스템 부사장인 아리안 코넬은 예정된 발사가 시스템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발사 시도는 14일로 정해졌는데요. 뉴글렌 로켓은 발사 취소 결정 전부터 발사 시간이 여러 번 지연됐습니다. 최초 발사일도 부스터 발사에 불리한 해상 조건 때문에 여러 번 연기되다 월요일로 정해졌었죠. 하지만 블루 오리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과 재사용 가능한 엔진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이번 발사 목표는 빈 우주선인 블루 링을 지구 궤도 비행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궤도 안착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민간 우주 정거장인 오비탈 리프 건설을 추진 중이고요. 아마존은 현재 3,232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려서 지구의 우주 인터넷을 제공할 카이퍼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대한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팅 상용화까지 15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저커버그 역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7일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 양자 컴퓨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상용화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 이후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D-Wave 퀀텀 CEO 앨런 바라츠는 양자 컴퓨팅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젠슨 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 컴퓨팅 상용화는 지금 당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양자 컴퓨팅 주식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은 20% 넘게 주가가 폭락했고 아이온큐도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캘파인에 인수를 하겠다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캘파인은 미국 최대 천연가스와 지열 발전 회사고 상장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인수로 인해서 이 원자력 중심이었던 콘스텔레이션이 이제 포트가 천연가스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합 전력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국면까지 있습니다.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또 되어주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량도 꾸준하게 받쳐줄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전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수익 창출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상승은 고로
그리고 이제 컨스텔레이션의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캘파인의 인수로 전력 생산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일단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33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파일을 조금 더 뜯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4%가 천연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캘파인 같은 경우에 컨스텔레이션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죠. 28기가와트의 전력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파이는 아예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의 약 94%가 천연가스 기반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절반 이상이 이 원자력인 것과 조금 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캘파인을 인수하고 난다면 컨스텔레이션에서는 이제 61기가와트의 전력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살펴봤더니 이제 절반 가까이가 천연가스가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98%였던 캘파인과 14%였던 이 컨스텔레이션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 절반이 원자력, 절반이 천연가스 이렇게 포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중심에서 이제는 다양한 에너지 중심으로 포트가 재편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이번 인수로 지역까지도 확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자산의 67% 한마디로 거의 절반 이상이죠. 중서부와 중부 대서양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주를 표시를 해놓지 못했지만 이쪽 방면에 있는 주들이 지금 컨스텔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했던 전력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캘파인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캘파인 지역은 컨스텔레이션이 진출하지 못한 곳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에 표기해둔 게 바로 지금 캘파인이 들어가 있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번 인수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까지 더욱더 확장 진출까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 포함해서 에르코 지역과 전력 수요 증가까지 함께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에르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텍사스주 전력망을 관리하는 독립기구고요. 에르코 자체가. 그리고 에르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확장에 굉장히 유리하게 점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으로 봤을 때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갖고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쪽 지역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파인 인수 발표 이후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는 이때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25%가량 아주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업적 시너지 말고도 인수 가치 방법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캘파인 기업 가치는 291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164억 달러고 순부채가 127억 달러입니다. 예상 현금 흐름을 반영했을 때 인수 가치는 266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에비타는 7.9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 164억 달러 중에 5천만 주는 컨스텔레이션의 주식으로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45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캘파인의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식들 같은 경우에 18개월 동안 보호 예수가 걸리게 될 예정입니다. 인수는 2024년 4분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주식의 교환과 보호 예수는 주가 상승에 좀 자신감으로 또 시장에서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컨스텔레이션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 봤을 때 예상으로 EPS가 9.9달러에서 20%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9년까지 매년 EPS가 약 2달러씩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중심에서 종합 에너지 발전 기업으로 바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또 풀이가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 포함으로 기업 밸류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원자력과 함께 요새 또 주요 전력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효율은 높지만 건설 시간 자체가 꽤나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이 훨씬 더 증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컨셀레이션은 이 천연가스 발전까지 지금 캘파인을 인수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가 늘어나면서 그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